인류는 기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온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물질적으로 이제 유한한 세상이고 우주에서 들어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햇빛 하나밖에 없죠. 이 햇빛을 갖고 이 생태계가 풍요롭게 되고 이 풍요로운 생태계에 이제 의존을 해서 우리 80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지금 여기서 먹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햇빛은 에너지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고 얘가 나가지를 않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지구는 지글지글 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 들어온 에너지만큼 그대로 우주로 빠져나가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열을 못 나가게 지금 잡습니다. 지금 현재 1초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5개가 터진 에너지가 바로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의해서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이 누적된 이 열의 양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31억 개의 원자폭탄이 터진 에너지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지구에 잡혀서 바로 지구 가열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그 가열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륙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이 공간인데 약 한 15km 정도의 높이까지 돼요. 이 안에서 전 지구적으로 지금 이 열이 이제 잡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륙권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이 공기층이 있어요. 이 성층권의 이 공기층하고 이 아래쪽 대륙권의 이 공기층은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듯이 서로 공기가 잘 섞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전에는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는 그 열들이 저 성층권에 잘 올라왔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배출한 이 온실가스가 이 열을 잡고 있으니까 대륙권은 지금 저렇게 뜨끈뜨끈하게 만들어도 지금 저 위쪽으로다가는 열을 안 보내잖아요. 저 15km 위쪽에서는. 그래서 예전보다 열이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성층권은 저런 냉각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실가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기층인 이 대륙권은 다 열을 저렇게 올려도 저 15km 저 위쪽에서는 냉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를 이제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여름철 도시에서 우리 지나가다 보면 에어컨 폐열이 나오고 아스팔트가 막 지글지글 끓고 그래서 오늘날 이런 기온 상승을 바로 이제 도시화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것도 우리가 이제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관측을 하냐?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관측이 가능한데 위성에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도시화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로망, 그다음에 이 도심들이 뚜렷하게 잘 나타납니다. 기온이 상승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저거는 지표면을 갖다가 본 온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저것을 한 100m만 이렇게 올려놔도 저러한 효과는 싹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도시화 효과는 바로 우리 사람이 이런 키높이 요 정도 우리 인간이 이제 지나다니는 이러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가열이지 바로 이렇게 전 지구적인 이러한 가열은 저 도시화 효과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저 15km 저 위쪽에서의 저런 냉각 현상은 도시화 효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를 부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들으면 직관적으로 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화 효과처럼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오늘날의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전까지는 이 인간에 의한 오늘날의 이 지구 가열, 지구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바꿀 만한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 인간에 의한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제 가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이제 2000년 동안의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최근 들어와서 저기 빨간 쪽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렇게 빨리 올라가고는 있으니까 뭔가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올라갔나 봤더니 지금 1도가 상승을 했어요. 자, 우리가 1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온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10도 이상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고, 우리나라 뭐 그 여름철, 겨울철에 이런 변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자, 여기 그러한 변화들은 태양의 이제 고도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그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의미를 할까요? 우리가 이 평균 기온은 우리가 하루 동안의 변화라든가 계절의 이러한 변화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제 우리 인간이 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때에도 자연적으로 이 기후 변화는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6,500만 년, 그러니까 공룡이 멸절한 다음부터 현재까지도 이제 커다란 이 기후 변화, 자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기온이 상승했었을 때 가장 빠른 속도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게 자연에서는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 100년 만에 지금 1도를 상승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보다도 우리는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000년 전 이 빙기 때에 그때 이제 농사를 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추워서라기보다는 바로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 다시 말해서 기온의 변동폭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속도가 빨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되면 바로 극단적인 날씨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해갖고 바로 결국 농업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우리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이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날씨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매년 이런 기사를 읽죠.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날씨가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요. 그런 기사는 우리가 안정적인 이런 기후 조건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날씨는 우리 살아생전에 한 번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사를 거의 매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전 세계 날씨에 의한 지금 재난의 개수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1980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50개 정도가 발생을 했었어요. 극단적인 날씨가. 자,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2019년이 되니까 800개를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조금씩 증가를 했었는데 2000년 이후에는 이 증가율이 훨씬 더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를 않는다면 이 증가율이 훨씬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농업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휴대폰을 손아귀에 쥐고 앉아 있고 그다음 아무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 해도 이 세상에 먹을 게 부족하다? 그러면 이 세상은 거의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이 반도체를 씹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존재인데 바로 그러한 위험이 지금 우리 가까이에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부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1년도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의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IPCC는 유엔에서 각 나라의 기후 과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미 이루어진 그 연구 결과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뽑아내 갖고 그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5년 내지 7년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그 연구 결과들을 다시 또 발굴을 해서 이런 보고서들을 계속 지금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6차 보고서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6차 보고서의 이 그림은 바로 1950년도에서 이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2015년 이전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제 변화이죠. 자, 그런데 2100년 미래를 보니까 미래에 이런 기온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개로 나올까? 미래 기온은 이제 자연이 결정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 이미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 상승 속도보다 10배나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 기후를 자연이 결정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달라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의 기후가 결정이 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미래 기후는 자연이 결정을 못하고 바로 인간에 의해서 결정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이 미래 시나리오를 갖다가 SSP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SSP 시나리오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배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구당 서비스, 소득 수준을 나타내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많이 배출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당 에너지, 이건 에너지의 효율을 이야기를 하고 산업의 구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국처럼 이 금융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러면 이 기후위기 대응에 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중화학공업을 이 기반으로 갖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이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당 CO2라고 하는 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인구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서비스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에너지 떨어지면 CO2가 딱 항등식으로 맞아 떨어집니다. CO2,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건 과학기술의 용어예요. 자, 그런데 인구, 사회적인 거, 이런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산업의 구조, 에너지의 구조, 이러한 거로 다 환원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사회 경제 시스템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미래 시나리오를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SSP5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잡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더 늘리면서 경제 성장에 매진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지구 평균 기온이 5도까지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SSP3 시나리오는 이건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집단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분열적인 이런 각자 도생으로 날뛰는 이러한 세상이 되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SSP2 시나리오가 우리가 중간 시나리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건 뭐하고 가장 비슷하냐? 지금 2015년에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약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로 했죠. 자, 여기에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 파리기후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우리나라는 이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 얼만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걸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가 지금 이제 줄이겠다라고 약속한 것들을 100% 다 지킨다라고 하면, 그러면 파리기후 협약의 목표인 지구 평균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다 지킨다 해도 2.5도 내지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줄이겠다라고 한 그거보다도 더욱더 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압박을 국제적으로부터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만든 과제가 아닙니다. 이건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가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파리기후 협약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줄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저거 지키지 않아도 될까? 그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 서양의 사회들이 이 세계를 이제 서양 사회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파리기후 협약은 자발적으로 이제 줄이라고 했으니까 전 세계가 그 사인들을 아주 편한 마음으로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서양의 국가들이 지금 뭐를 합니까? RE100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지를 않았으며 그런 물건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해요. 이 재생에너지에는 이 풍력, 태양력, 그 다음에 수력, 그 핵발전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핵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오직 이 재생에너지만을 갖고서 물건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지금 삼성이나 우리 하이닉스를 향해 갖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게 하이닉스 공장, 삼성 반도체 공장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청의 하청 끝까지 다 추적을 해갖고 바로 그러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러한 반도체만을 애플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워갖고 물건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갖다가 지금 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유럽연합과는 지금 협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도 곧 협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탄소 국경세를 얻어맞았다. 그러면 우리는 수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류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후 위기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기후 위기를 당하기 이전에 바로 경제적 위기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이 SSP1 시나리오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SSP1 1.9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는 것이고 SSP1 2.6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막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1.5도나 2도로 막을 때만이 우리에게 지금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0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1도로 지금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지금 채워놓고 바로 저기에 1.5도, 2도에 도달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회가 그렇게 긴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온이 상승하는 거하고 좀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정도 높다? 그러면 좀 열이 나면서 자기 몸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지금 기후 위기가 간헐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아직 기후위기가 일어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지구 전체 차원에서는 기후위기를 감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도 이상이 올라갔다? 이때부터는 이제 파국적인 위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체온도 정상보다 2도 이상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할 수가 없고 약 먹고 그냥 가서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상보다 체온이 한 3, 4도 더 높죠? 그러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 하잖아요. 지구 평균 기온도 한 3, 4도 더 높아지게 되면 바로 우리의 문명의 붕괴를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도, 우리 파리 기후 협약에서 바로 이제 2도를 막기로 했는데 그건 뭘 기준으로 했냐? 2015년도 파리 기후 협약, 그 2년 전이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발간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바로 이때 2도 이상을 넘게 되면 이 파국적 위험에 들어간다라고 바로 기후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에요. 기후과학자들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과학자들이 자기 나라 돌아와서 화석연료 줄여라 이렇게 말 못하죠.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갖다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바로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과학자들이 2도 이상이 되면 이제 그렇게 위험이 된다라고 했고 2년 후에 정책 결정자들 바로 정치가 외교관들이 모여서 바로 파리 기후 협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바로 이러한 기후변화 협약을 바로 UNFCCC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과학자들의 모임인 IPCC가 있고 그다음에 외교관 정치가들의 모임인 UNFCCC를 통해서 바로 기후 위기를 갖다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13년도에 IPCC 5차 보고서가 나올 때 그때 일부 이제 과학자들이 야, 이거 2도뿐만이 아니라 1.5도를 넘어도 이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갖고 있었던 이 과학 연구 결과의 이 증거만을 갖고서는 이 모든 기후 과학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도에 대해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는 2도는 막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1.5도는 가급적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애매한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 이 IPCC 기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1.5도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 5년 동안 연구 결과를 더 모아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인천 송도에서 이 IPCC 특별총회를 다시 열게 됩니다. 새로 모아진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1.5도를 넘어도 위험하다라는 게 이때 합의를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저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때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우리가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이유는 바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있었던 IPCC 특별총회 합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냐, 1.5도냐, 2도냐 우리가 크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자연에서 가장 빠른 그런 상승 속도보다 10배, 20배씩 이렇게 빨라지는 그런 속도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극단적인 날씨가 증폭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온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진 5가지 그런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 현재 어느 쪽을 갈 가능성이 많은가? 지금 현재 과학자들은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좀 취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SSP2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세기 말에 한 3도 정도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높은 그런 확률로 가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1.5도는 언제쯤이면 넘냐? 203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도는 언제쯤 넘냐? 2050년대에 돌파를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게 우리와 관련이 없는 먼 후손들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그 이전에 바로 살아있는 우리 때에 바로 이 기후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다. 그러한 확률이 지금 대단히 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5도, 2도를 넘게 되면 그 순간에 이 세상이 한꺼번에 우르륵 다 무너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분별로다가 이러한 위험들이 단계별로 우리한테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IPCC 보고서의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이 막대 그래프는 그 옆에 그 기온하고 똑같은 그런 스케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단계이고, 빨간색은 이미 위험으로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 저러한 보랏빛깔 나는 것은 완전한 위험으로, 극단적 위험으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를 해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이제 단계별 위험을 갖다가 이 IPCC에서는 그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이제 이유, RFC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RFC는 뭐냐? 지금 보면 이건 산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산호는 지금 현재 보면 이미 붉은 지역 1도가 상승했는데 지금 이미 위험 영역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도가 더 높아져서 이제 2도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산호는 완전 멸종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가게 되면 2050년대에 이제 2도가 돌파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 금세기 중반에 우리는 산호가 없는 바로 그러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산호가 없어졌다? 그럼 뭘 의미를 하냐? 이 어류 중에 약 4분의 1이 어린 시절을 바로 이 산호초에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호가 전멸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만큼 우리가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될 위험이 이제 극한 기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현재 1도가 올라온 수준에서는 지금 저기 노란 빛깔, 지금 위험을 감지를 하는 수준인데 1.5도가 되면 위험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위험 속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극단적인 날씨, 뭐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폭염이나 홍수나 가뭄이나 이러한 뭐 산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될 이제 위험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이러한 위험이 이게 그 똑같이 분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그다음에 부자가 더욱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실제 피해를 보는 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다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2도 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나라가 더욱더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 이러한 불안한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다가는 이게 이제 통합적인 이제 위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 세계 GDP는 바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는 점차 그러한 위험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온이 한 3도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불평등하게 이 위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부자 나라가 됐던 가난한 나라가 됐던 상관없이 다 피해를 보는 전 지구적인 이런 경제적 피해, 그 다음에 이런 농업 생산량의 이런 식량의 부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하나의 그러한 불안정성의 강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조차 우리가 이제 막아내질 않으면 결국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급변적인 이러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바로 우리 인류로서는 완전히 이제 희망을 잃어버려야 되는 이러한 위험 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이제 3도부터 그런 위험으로 들어가서 한 4, 5도 선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회복조차 못하는 이런 위험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부분별로다가 단계적으로 우리한테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로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